안녕하세요, 여러분. hin글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을 공부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까지 현대사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정리를 했어요.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배운 내용 간단하게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한국사 안에서도 현대사,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뭘 공부했었죠? 해방 3년사, 해방된 이후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공부했는데 그 해방 3년사에서의 초점은 어디 있었죠? 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그 좌절이었어요. 해방된 후 3년 동안 우리가 분단이 아닌 통일된 조국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그런 노력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뭐 모스크바 한국외상회의 1차 미소 공동위원회 뭐 정읍발언 좌우합작위원회 남북협상 등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공부했죠? 네, 이제 분단이 결정된 이후 이 38선 이남 지역에 대한민국 정부, 우리 단독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그 과정과 함께 이제 농지개혁, 반민특위에 관한 내용들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각 정권별로 공부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장면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남아있던 나머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까지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다 공부했어요. 이 각각의 정권들을 공부할 때 주로 내용을 어떻게 나눠서 공부했죠? 네, 맞습니다.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통일 같은 경우는 다 나오는 거 아니었고 몇몇 정권에서 좀 특징적인 포인트로 통일에 대해 다루었죠.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75번 프린트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봤어요. 저번에 우리가 꽤 긴 시간이었지만 이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었죠. 꼼꼼하게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탐구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프린트는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사실 이제 시험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75번 프린트로 끝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되고자 제가 보충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프린트를 만들 때는 우리 학교의 교과서, 그 천재 교육만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교과서를 거의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과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리베르 교과서나 이런데 좀 괜찮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사 보충 자료 여기 보시면은 미군정부터 이승만, 장면,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래가지고 각 정권의 이제 그런 정치적인 내용들 쭉 한눈에 볼 수 있는 표 이거 있어가지고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도 뒤에 보시면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이승만부터 김대중까지의 각종 경제들에 대한 내용도 쭉 나와 있고요. 여기도 좀 더 간략하게 시기별로 경제가 구분돼 있고 여기는 현대 경제사와 통일 정책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만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와 있죠.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거 아니고 EBS에 있는 그 교재를 따온 거예요. 네, 위에 있는 표는 교과서에서 따왔고 이거는 EBS 교재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고 되게 괜찮은 자료다 해서 따왔으니까 꼭 채워보시고요. 옆에 나와 있는 문제는 뭐냐? 일단 여기 개헌사 1차 개헌부터 9차 개헌까지의 쭉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통합 문제예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헌법 개헌사에 관련된 통합 문제 하는 거 문제고요. 여기 2번 문제는 민주화 운동에 관한 통합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여기는 통일에 관련된 또 통합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두 문제가 다 통일 문제고요. 이렇게 또 통합된 문제에 실어놨고 5번까지 다 통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능검 문제와 수능 모의고사 문제도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핵심이죠. 여기 77번 프린트. 자, 여러분, 사실 76번 프린트로 내용이 다 끝났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랑은 그동안 이승만부터 이 김대중까지를 이 시기별 정권별로 내용들을 다 묶어봤잖아요. 이승만 정치경제 통일, 뭐 장면 정치경제 통일, 박정희 정치경제 통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간 시대 흐름은 좀 여러분이 알 수 있어도 그 주제사별로 좀 정리하는 건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더 준비했습니다. 77번 프린트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현대사의 내용들을 77번 프린트에서는 경제사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군정부터
김대중 정부까지의 그 내용들을 경제사를 중심으로 한번 쫙 주제별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8번 프린트에서는 통일, 그 이승만부터 김대중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통일을 중심으로 한번 쫙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배우던 내용들이니까 간략간략하게 빠르게 스피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77번 프린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76번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잘 내용 정리해 보시고요. 그동안 배운 내용을 경제화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의문점 가진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배웠던 내용 정리한다 그랬는데 여기 미군정의 경제정책은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 안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새로운 내용이니까 더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미군정기라 그러면 언제를 말하는 거냐? 우리가 언제 광복을 맞이했죠? 네, 1945년 8월 15일 날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맞이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45년 8월 15일 날 광복한 다음에 바로 이 나라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나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해방 3년사를 거쳐서 단독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잖아. 즉, 대한민국이란 해방된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 3년이야. 그죠? 그래서 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몇 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3년. 이 3년 동안은 이 나라를 누가 대신 다스렸죠? 네, 그 시기가 바로 미군정기예요. 3년 동안. 해방된 이후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3년의 시간. 이 시간은 이제 미군정이 우리를 대신 다스렸거든요, 여러분들. 그 시기에 있었던 경제 정책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방되기 직전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패망이 실시됐을 때 일본이 우리에게 좀 나쁜 짓을 하고 가요. 마지막까지 좀 참 지저분한 건데 이제 일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라 그러죠. 이제 대한제국 조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이 자신들의 패망이 2차 세계 대전에서 본인들 일본 제국의 패망이 확실시되니까 얘들이 어차피 질 거 눈치 볼 게 뭐 있냐 이래서 조선총독부는 임기 말년에 전쟁의 패전이 확실히 됐을 때 고액 화폐를 마구 찍어내요. 그냥 고액 화폐 막 찍어낸 거야. 향후의 경제 이런 거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자, 여러분. 자, 지금 뭐라고요? 2차 세계대전의 패전이 확실시 되었을 때 조선총독부가 무슨 짓을 벌였다고요? 고액 화폐를 마구 남발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고액 화폐. 오늘날로 따지면은 막 10만원, 20만원, 100만원짜리 돈이 막 찍힌 겁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고액 화폐가 남발되어서 화폐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물가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마지막에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 문제가 생겼네요. 네, 다시 돌아올게요. 자, 왜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전쟁 막바지에 고액 화폐를 남발하는 과정에서 화폐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누가 들어온 거예요? 38선을 기준으로 남쪽, 이 한반도 38선 남쪽 지역에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미군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알고 있어요. 일본은 3, 40년대, 특히 40년대 가면은 일본이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국가 총동원법을 선포를 하고요. 모든 물자를 일본이 통제를 했죠. 그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곡물에 대한 통제를 설치하겠단 말이야. 공출과 배급으로 이런 가격 통제나 물량 통제를 확실히 했잖아요. 전쟁 중이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와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미국은 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한 나라잖아요. 왜 이 쌀 가격과 거래를 통제하지? 자유롭게 풀어줘야지 하고 미군정이 들어와서 고가 자유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미군정이 이제 일본을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그런 일본이 시행하던 미국 통제 정책을 없애버리고 고가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게 돼요. 자유시장 정책을 들여온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데 쌀에 대한 통제를 전혀 하지 않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막 쌀을 막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일본이 통제당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쌀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증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쌀 투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이게 너무나 문제가 심각해진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가난한 일반 서민들은 쌀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고,
이게 이제 미군정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서 민중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여기 자료가 여기 안 나옵니다. 미군정의 경제정책과 대구 11 사건 이래가지고 여기 나오는데 당시 굉장히 가슴 아픈 시가 있죠. 윤석중 씨가 쓴 독립이라는 시예요. 길에는 방공호가 하나 남아있었다. 집 없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거적을 쓰고 살았다. 그 속에서 아이 하나가 집이 새끼처럼 내다보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독립은 언제 되나요? 광복한 이후 1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군정의 준비되지 않은 고가 자유화 정책으로 인해서 쌀 가격이 폭등하고 민중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해방의 선물은 기근이라는 신문기사가 실릴 정도로 미군정의 경제전쟁은 실패했다. 45년 11월 140원이었던 쌀 한 말의 가격이 46년 9월엔 1,500원으로 올랐다. 어마어마한 쌀 가격 폭증, 투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시민들이 미군정의 식량 배급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게 이게 대구에서 있었던 시위거든요. 이게 바로 대구 11 사건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발포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 시위가 무장봉기로 변하는 이런 것들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미군정이 고가 자유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뒤늦게 미국 통제 정책으로 돌아오게 돼요. 다시 일본이 했던 것처럼 공출과 배급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공출 제도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이 중요하게 알아두실 거는 미군정기에도 농지개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농지개혁이라 그러면 언제를 떠올립니까? 네,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정부에서 이제 재헌헌법에 의거해서 시행했던 그 조봉암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이 주도했던 농지개혁만 우리가 떠올르는데 이미 미군정 때도 농지개혁이 시행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시행하기 전 미군정 통치기에도 농지개혁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팩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미군정이 왜 농지개혁에 나섰을까? 그거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왜? 북한 애들이 먼저 농지개혁을 했거든요. 선생님, 북한이요? 북한이 분명히 정부 수립된 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북한이 정부가 수립된 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48년 8월 15일에서 한 3주 정도 지난 48년 9월 9일이지만 이미 그 전에 북한의 권력은 누가 빠르게 장악했다? 김일성과 그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과 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을 했다. 그래서 이미 북한은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라는 거 배웠던 기억 날 겁니다. 자, 한번 개혁을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 공부했던 프린트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만들어진 때가 언제예요? 네, 바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릴 때 이미 이게 만들어졌어요. 자, 모스크바 한국외상회의 기억나시죠? 그 내용이 뭐야? 한국을 독립시켜주겠다는 카이로 포츠담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 한국을 독립시켜주겠다. 하지만 how? 어떻게 한국을 독립시킬 것이냐를 논의하기 위해서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교부 장관,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세 가지였어. 첫 번째,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 좌익과 우익,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 모든 세력을 아우른 통일된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 통일된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서포트해주기 위해 그런 정부를 만드는 걸 도와주기 위해 우리가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네 나라에 의해서 최대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실시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모스크바 한국 외상회의가 발표된 이후 이제 우리나라에서 좌익과 우익의 분열이 일어나고 또 그런 와중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죠. 미소공동위원회, 통일된 정부 수립을 도와주기 위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그 통일된 정부 수립에 어디까지 참여시킬 거냐 그걸로 갈등을 하게 되긴 하지만 어쨌건 그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던 46년 그때 이미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사회주의자들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해서 뭘 시행했죠? 민주개혁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 민주개혁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두 가지였죠, 여러분들. 하나는 친일파를 처리하겠다. 친일파 처리.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토지개혁이었죠. 네. 이미 북한은 이때부터 토지개혁에 들어갔던 거야. 북한의 토지개혁.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토지개혁이 실시됩니다. 뭐에 근거해서? 공산주의 이념에 근거해서. 그래서 토지를 가져올 때는 무상몰수. 그리고 농민들에게 나눠줄 때도 무상분배. 자, 이 무상몰수는 이제 5정보 이상의 토지. 5정보 이상의 토지를
다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한다는 건데 이걸 이제 남한의 농지개혁이랑 비교해봐야 되죠. 남한의 농지개혁 명칭도 달라. 북한은 토지개혁, 남한은 농지개혁이에요. 왜 차이가 난다고 했죠? 북한은 농지뿐만 아니라 뭐 산, 강, 갯벌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한 거고 남한은 순수 농지만을 대상으로 한 거고 방법도 북한은 무상물수, 무상분배, 남한은 유상매입, 유상분배가 다른 거였죠. 또 토지의 그 범위도 북한은 5정보 이상, 남한은 3정보 이상 차이가 났죠. 그리고 이 무상분배도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왜? 소유권을 주는 순간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또 농사 잘 짓는 사람, 못 짓는 사람. 근데 북한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경작권만 준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어쨌건 북한에서 이렇게 토지개혁이 일어나니까 가뜩이나 이런 미군정의 초기 미국 자유화 정책으로 인해서 쌀 가격이 폭등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미군정에 불만을 갖고 있던 남한 농민들이 이제 좌경화, 사회주의화 될 위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군정에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남한 농민들에게도 일단 농지를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농지 개혁을 시행하게 돼. 북한에게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근데 주의할 포인트는 미군정의 농지개혁은 남한의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신생 곧이어 수립될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고 미군정은 뭐만 건드렸냐? 미군정에게 공식적으로 넘어온 토지가 있잖아요. 자, 미군정이 우리나라에 딱 진출한 그 명분이 뭐예요? 그렇죠. 38선 이남 지역에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미군정이 건드릴 수 있는 건 일본과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미군정이 건드릴 명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만 건드렸냐? 일본 애들이 남겨놓고 간 토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조국으로 돌아가잖아. 근데 이제 돈이야 가져갈 수 있어도 일본 애들이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많은 땅을 빼앗았잖아요. 근데 그 땅을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렇게 일본 애들이 패망 이후에 남겨놓고 간 땅. 그거를 이제 미군정이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 지주들이나 친일파들이 갖고 있던 토지는 일단 제외고, 일본인들이 놔두고 간 토지만 대상으로 한 게 미군정의 농지개혁입니다. 자, 근데 그 일본인들이 일본 애들의 토지를 관리하던 회사가 뭐였어요? 그죠? 우리 알고 있죠? 일제강점기가 만들어진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래서 이제 뭐 토지조사 사업이랑 산미증식 계획으로 얻은 땅들을 이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관리했잖아. 이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관리하던 그 일본인들의 토지를 이제 미군정이 넘겨받은 거야. 그걸 위해서 미군도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신한공사입니다. 이 회사 이름을 알아두세요. 신한공사가 일본 아이들이 남겨놓고 간 그 귀속 토지,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신한공사요. 미군정에 의해 설립된 일본이 남겨놓고 간 일제의 그 귀속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이 신한공사의 주도로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귀속 토지가 농민들에게 유상 분배돼요. 자, 여러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우리 기억할 겁니다. 일본 애들이 남겨놓고 간 모든 걸 우리가 귀속 재산이라 그래요. 이 귀속 재산이 이제 토지랑 뭐 공장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토지는 이 미군정이 나눠준 거고, 공장은 이제 이승만 정부가 귀속 재산을 산업가들에게 불화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그 중에서 이제 이 귀속 토지가 지금 미군정에 의해서 분배가 된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배했나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이제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서 역사를 정말 전공하시게 되면 그런 것도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담백하게 미군정이 북한의 토지개혁에 영향을 받아서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귀속 토지를 유상분배하는 농지개혁을 시행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그 귀속 토지를 유상분배하는 농지개혁을 위해 만든 회사가 바로 뭐다? 신한공사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니까 눈치 빠른 지주들이 있어요. 야, 이거 뭐야? 북한도 땅 나눠주고 미군정도 지금 일본이 남겨놓고 간 땅 나눠주네? 그럼 분명히 이거 미군정이 나간 다음에 이 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도 토지 이런 농지개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나라가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들여서 정상적으로 농민들에게 분배할 만큼의 재산이 있을까? 없을 거야. 그럼 그때 가서 분명히 정부가 우리 땅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좀 반강제로 사들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제 돈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 몇몇 눈치 빠른 지주들이 자발적으로 토지를 매매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여기 그래프 뭘 나타내는 거예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는 점점점 이렇게 늘게 돼. 이런 식으로 북한의 토지개혁, 미군정의 농지개혁, 지주들의 자발적인 토지 매매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빠르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자,
이승만 정부 만들어진 다음에 재헌헌법에서 약속한 대로 농민들에게 본격적으로 토지를 나눠주기 위해 무슨 개혁을 하죠? 농지개혁을 실시합니다. 그 농지개혁을 하게 된 배경은 뭐죠? 네, 대다수의 농민들이 소작농이었고 토지 소유가 굉장히 불균형이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기 아래 나오죠? 해방 직후에 소작농이 거의 80%가 넘는 이런 극단적인 토지 소유 불균형, 10%의 주주들이 90%의 땅을 갖고 있는 상황, 이러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앞서 봤듯이 북한은 이미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으로 토지개혁을 했잖아. 그치? 그리고 미군정이 농지개혁 했다 그래도 일본 애들이 남겨놓은 귀속 토지만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직 대다수의 농민들은 자기 땅이 없는 상황이야. 당연히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죠. 이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농지개혁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원칙은 뭐였죠? 누가 토지를 가져야 한다? 경자. 직접 땀 흘려서 밭 깔고 농사 짓는 경자, 농민들이 토지를 가져야 한다는 이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농지개혁이 시행되고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는 북한처럼 사회주의 시스템을 할 수는 없죠. 바로 지주의 땅을 국가가 돈을 주고 유상으로 매입을 하고요. 나눠줄 때는 유상분배, 돈을 받고 판다라는 유상매입과 유상분배의 원칙으로 토지를 나누어준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랑 비교하라 겠죠. 근데 유상매입은 기준이 뭐예요? 국가가 뭘 정한다고요? 토지 소유의 맥시멈, 상한선을 정합니다. 그 상한선이 뭐야? 그 집 삼정보였죠? 9,000평. 당시 한 가족이, 5인 가족이 소를 가지고 최대한 농사 지을 수 있는 넓이가 3정보 정도였어요. 그 이상은 개인이 농사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땀 흘려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만큼의 토지만 가져라. 그래서 3정보 이상의 토지는 이제 국가가 유상 매입을 한다. 그거였어요. 즉 이거는 국가가 뭘 설정한 거야?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한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토지 소유의 상한선. 그리고 이 3정보를 초과하는 토지는 국가가 매입을 한다라는 거야. 나눠줄 때는 어떻게? 가격을 어떻게 매겨요? 그 토지의 생산량의 얼마? 150%. 이걸 얼마 동안? 5년 동안 분할 납부해라 라고 했었죠. 이거에 관련된 자료가 여기 아래 나옵니다. 경자유전, 유상매입, 유상분배, 정보, 그리고 뭐 미군정의 통지정책도 여기 설명해놨고 3정보로 설정한 이유, 그리고 농지개혁에 대한 자료, 한 가구당 3정보 이상의 초과 농지를 정부가 사들인다. 토지 소유의 상한선 설정, 그리고 생산량의 150%를 5년 동안 균등 상환한다. 여기가 위에 있는 게 이제 유상매입, 여기 아래가 유상분배의 원칙을 설명해 놓은 거죠. 자, 이런 농지개혁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드디어 이 나라에 뭐가 사라져요? 식민지 지주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본인이 땀 흘려 농사 짓지 않고 혼자서 막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의 토지를 가지는 그런 지주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땅이 다 누구에게 간 거죠? 경자들에게. 직접 땀 흘려서 농사 짓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토지 소유가 실현되게 됐다는 거야. 이 말은 이제 뭐가 늘었다는 거죠?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자영농이 늘었다는 거야. 자영농이 늘었다는 말은 뭐가 준다는 거예요? 소작농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라 그랬죠? 농지개혁 결과 자작지, 후작지의 면적 변화. 보시면은 이제 점점점 늘고 있는 건 뭐예요? 자작지가 늘고 있죠. 자작지가 늘고 있다라는 말은 뭐가 는다? 자영농이 늘고 있다. 그리고 뭐가 줄고 있다? 소작지가 줄고 있다. 이건 뭐가 준다? 소작농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6.25 전쟁 때 우리 남한이 공산화가 되는, 농민들이 사회주의에 넘어가는 거를 막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참 그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 씨의 공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다만 한계, 미군정 때부터도 그렇지만 지주들이 토지를 미리 처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 농지개혁 같은 경우는 법이 제정된 시기가 언제냐면은 49년 6월에 법이 제정됐다가 실제로 시행된 건 50년 4월에 마무리가 된단 말이야. 이 남는 기간 동안 이제 이런 정보를 미리 입수한 몇몇 지주들이 토지를 미리 처분하기도 했고, 또 지금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유상 매입한다고 했는데 국가가 지금 이런 돈을 지주들에게 줄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뭘 줬다고 했죠? 지가증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돈으로 바꿔주겠다는 지가증권을 나눠주었는데 이게 또 제대로 교환이 돼 안 돼? 현금화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당시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국가가 매입을 할 때 여기 나오는 이런 지가증권,
를 줬는데 이 지가증권이 그 이후에 막 6.25가 터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제대로 현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주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웠다는 거야. 뭔 말이냐? 이 지가증권을 가지고 이제 이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 돈으로 산업자본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지가증권에 현금화가 어렵단 말은 지주들이 뭐로 전환하는데 산업자본가로 전환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농지개혁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그리고 또 이승만 정부의 경제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꼭 또 짚고 넘어가야 되죠. 원조 경제. 50년대 초반 이 나라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철저하게 뭐에 의존했죠? 미국의 무상 원조에 의존을 했어요. 50년대 초반 미국의 무상 원조에 의존하는 원조 경제 체제였습니다. 자, 미국은 우리한테 무엇을 원조해 줍니까? 공짜로 주로 우리의 당장의 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농산물이나 소비재 같은 이런 이제 현물을 우리한테 원조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뭐였어요? 그렇죠. 미군정이 50년대 초반, 미군정이 아니죠. 미국이 50년대 초반 무상으로 원조해주는 농산물과 소비재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무슨 산업? 300산업. 이게 우리의 주력 산업이었죠. 왜 300산업? 당시 미국이 원조해주던 대표적인 농산물 소비재가 뭐예요? 밀가루, 설탕, 면화란 말이야. 이런 밀가루를 가공하는 제분산업, 설탕을 가공하는 제당, 면화를 가공하는 면방지. 이게 우리 300산업이었어. 왜 300이야? 밀가루, 설탕, 면화가 하얀색이니까. 이렇게 미군정이 우리한테 원조해주는 밀가루, 설탕, 면화 같은 농산물과 소비재를 가공하는 300산업이 우리의 주력 산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일본이 남겨놓고 간 재산, 귀속재산. 근데 이 귀속재산 중에서도 토지는 미군정 시기에 이미 농지개혁으로 배분이 됐고 또 미군정이 이때 다 배분이 안 된 일본의 나머지 토지들도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으로 토지는 다 농민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럼 뭐가 남았죠? 귀속재산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농지, 토지와 공장. 그 중에서 이제 뭐가 남은 거야? 공장들이 남은 거잖아. 이걸 이제 산업자본가들에게 나눠주었다라는 게 귀속재산 불화였죠. 다만 귀속재산을 불화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가의 4분의 1에서 그 일본이 남겨놓고 간 그 최신 설비를 가진 공장을 이제 정부가 기업가들에게 나눠줄 때 시가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상환기간은 15년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이걸 귀속재산을 불화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경유착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력 산업이 뭐라고요? 300산업. 미군정이 원조해준 이 농산물과 소비재를 가공을 하는 걸 또 맡긴 회사가 필요하잖아. 그것도 누구한테 맡겨요? 이게 정부에 의해서 일본이 남겨놓고 간 귀속재산을 불화받은 회사들이 이쪽 정부에게 미군정이 원조해준 이 농산물과 소비재를 받아서 300산업을 이끌어가는 역할까지 부여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재벌이 형성되고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형성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대충 자금이라는 거였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거 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봅시다. 미군이 우리한테 원조 물자를 제공해줍니다. 주로 뭘 제공해줍니까? 현물. 공짜로 이제 밀가루, 설탕, 면화, 쌀 같은 농산물과 소비재를 우리에게 무상 원조해주고요. 정부는 이 미군정에게 받은 물건을 가공하는 300산업을 하기 위해 이 밀가루, 설탕, 면화 같은 물품을 기업들에게 배정해줍니다. 이승만이 직접 밀가루 빠을 수 없잖아. 근데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야? 앞서 살펴봤던 일본이 남겨놓은 그 귀속재산, 공장을 불화받은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정부가 미국에게 받은 그 밀가루, 설탕, 면화를 배정을 받는 거야. 뭐 하라고? 300산업을 진행을 하라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300산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물건들을 팔 거 아니야. 국민들에게. 판매하고 돈을 얻겠죠. 당연히 정부에게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물품 대금을 정부에게 주는데 정부는 이 기업들이 바친 물품 대금을 300산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누구에게 관리하게 시켜요? 정부은행인 The Bank of Korea, 한국은행에 관리하게 시켜. 이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기업들에게 받은 돈, 300산업의 대가로 받은 돈, 이걸 뭐라 그래요? Counterpart Fund, 대충자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대충자금이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적인 시드머니, 자본이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미합동경제위원회. 뭐 이름이야 미국과 함께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캐소성이 미군정이라네요. 미국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 미국의 이제 지시대로 돈을 써야 한다라고 했었죠. 미국은
한미합동 경제위원을 통해서 대충 자금을 주로 어디에 쓰게 시켜요? 국방비에 투입을 시킨다라고 했었죠. 여기 그 내용들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내용들이 쭉쭉쭉쭉 나오죠.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국의 원조 경제는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했죠. 긍정적인 역할이라 그러면 우리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고, 부정적인 거라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런 공짜로 인형내산물이 대량 유입되다 보니까 농촌에서 이런 직접 밀가루랑 쌀이나 설탕 같은 거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또 이승만 정부의 잘못, 이런 소비재 공업, 이런 이제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산백산업은 국가의 주력 산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로 넘어가야 돼?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기계, 전자, 철강 같은 생산재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외에도 귀속재산을 나눠주는 과정, 대충자금을 쓰는 과정에서 정경유착 및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형성되었다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산백산업, 귀속재산. CJ, 그런 이제 삼성, CJ 이런 것들 다 이때 만들어진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50년대 후반. 이제 미국이 미국은 유니세프가 아니잖아. 언제까지 우리가 공짜로 줄 수 없다. 해서 50년대 후반 가니까 미국의 원조가 뭐로 바뀌어요? 유상 원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대가를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유상 원조, 유상 차관.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게 되고, 이런 경제 위기가 나중에 뭐로 이어진다? 4.19 혁명까지도 이어진다.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정치적인 배경은 3.15 부정선거지만, 경제적인 배경은 50년대 후반 미국의 원조 감소로 인한 경제 위기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 정부의 경제를 우리가 농지개혁과 원조 경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정, 이승만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로 넘어오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어떻게? 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70년대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이걸 두 개 구분하는 기준이 뭐야? 60년대 3공화국 때 있었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주력 산업이 뭐냐? 일단 얘들아 다시 우리가 박정희 정부의 경제는 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70년대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주력 산업이 뭐였느냐요. 자, 그러면 3공화국 시절 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 뭐가 중심이었죠? 가발, 섬유, 인형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중심이었고요. 70년대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 중화공업이 중심이었죠. 다시 한번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60년대 3공화국 시절 3공화국이라는 건 박정희 정부 시즌 1 때를 말합니다. 유신 선포하기 이전의 박정희 그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60 이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63년에 6대 대통령이 된 이후 72년 유신을 선포하기 이전까지 그때 이 3공화국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금 마련. 처음에 박정희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돈이 지금 지하에, 음지에 다 숨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음지에 있는 돈을 양지로 꺼집어내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돈을 은행에 갖고 오지 않고서는 가치가 없어지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무슨 개혁? 화폐개혁. 다른 말로는 통화개혁이라고 얘기했죠. 메가다의 화폐정리 사업이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존의 환을 오늘날의 돈 단위인 원으로 바꾸는 통화개혁, 화폐개혁을 실시했지만 이거는 실패했다. 왜? 정말 돈이 없는 상황이었죠. 음지에 숨어있는 게 아니라 아예 돈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 나라 내부에서는 돈을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외부에서 구해와야겠다. 그 외부가 어디예요? 여기 일본과 한일협정을 통해서 돈을 얻어왔고요. 또 미국과 브라운각서를 쓰고 베트남 파병으로 많은 돈을 미국으로부터 얻었고요. 그리고 또 서독에 광부랑 간호사를 파견하고 또 외채를 끌어오면서 돈을 정말 팍팍팍 긁어왔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돈을 얻어온 다음에 경제 개발의 방향은 뭐였어요? 원래 화폐개혁, 통화개혁을 할 때만 해도 박정희 정부는 뭘 기대했죠? 일본 같은 자립경제, 내수경제, 수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안에서 흘러가는 이 자립 내수경제를 꿈꿨어요.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을 통한 이런 자립경제, 내수경제를 꿈꿨지만 이게 이제 화폐개혁, 통화개혁이 실패하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나라 안에 돈이 없으니까 자립경제는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 외부로부터 돈을 얻어와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을 외부에 팔아야겠죠. 내수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을 노리는 거야. 바로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수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근데 이런 경제 정책을 누가 주도한다? 정부가 주도한다는 거야. 당시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 기반도 취약하고 회사 뭐 믿고 맡길 만한 기업도 없으니까 정부, 국가가 주도하는 수출 중심의 경제 개발 이게 기본적인 방향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할 만한 게 뭐밖에 없어요. 뭐 핸드폰, 전자, 뭐 기계, 자동차 그런 게 어디 있어. 만들 만한 능력이 없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냥 손발만 달렸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이게 당시 우리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카락 잘라서 가발 만들고 쥐를 잡아가지고 쥐껍데기 벗겨서 코리안 밍크 코트 만들고 이런 노동 집약적 경공업의 중심이 되었다. 다만 이때 우리가 주목할 거는 비록 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 중심이 되었지만 나라의 주력 산업이었지만 박정희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경공업 중심으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 철강 화학 산업 육성을 준비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죠? 최초의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요. 68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70년에 완성이 됩니다. 경부 고속도로 어디랑 어디를 연결하는 거죠? 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겁니다. 서울과 부산. 이게 이제 1일 생활권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70년에 뭘 또 만듭니까? 오늘날의 포스코 포항종합제철공장이 만들어지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은 70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완공된 건 73년이야. 자, 그래서 제가 그때 강조했죠.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포항종합제철공장. 딱 느낌이 경공업이 아니라 중화학공업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경부고속도로랑 포항종합제철공장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그러면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떠올리시지만 이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종합제철공장이 건설이 시작된 거는 바로 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입니다. 시기가 딱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경부고속도로 포항종합제철공장의 건설이 시작된 거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나 3, 4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경부고속도로는 68년에서 7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시작한 거나 완성된 거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들어가지만 포항종합제철공장은 건설을 시작한 건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70년이에요. 근데 완성된 건 언제야? 13년이야. 그 말은 포항종합제철공장 건설이 시작된 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지만 완성된 건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다만 한계. 우리는 지금 오직 믿을 거라고는 수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은 저비용밖에 없죠. 그 저비용을 위해서는 뭐가 담보돼야 됩니까? 수출을 위한 저비용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월급을 많이 줄 수 없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저임금 구조. 노동자들의 희생이었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조금 주려면 뭘 통제해야 돼? 곡물 가격을 통제해야 돼요. 저고가 구조. 이거는 농민들의 희생이었죠. 이런 저임금 구조, 노동자들의 희생 이런 게 이제 부작용으로 나온 게 뭐예요? 바로 노동자도 사람이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외치고 죽었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죽음. 전태일 분신 사건. 당시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22살에 이거 왜 이럴까요? 계속 얘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태블릿이. 제가 왜 안 눌렀는데 이렇게 막 뜨고 속상하네요. 약간. 자, 아무튼 전태일이 이 노동자도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면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걸 통해서 노동자들의 이런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였죠. 이 전태일 분신 사건이 일어난 연도가 언제냐? 1970년이에요. 그래서 1970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해라겠죠. 경부 고속도로가 완공되고요. 포항종합제철공장 건설이 시작된 이런 밝은 빛 뒤에 숨어져 있는 어둠. 노동자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고
포항종합제철공장 건설이 시작됐을 때 청계천에서는 노동자도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22살의 청년이 죽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고가 구조, 농민들의 희생. 그러면서 너무 모든 게 이제 공업, 도시를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도시랑 농촌의 격차가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젊은이들이 농촌에 머무를 이유가 없죠.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농촌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갑니다.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농촌이 소멸될 위기에 처하니까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나오는 게 뭐야? 무슨 운동? 새마을 운동이에요. 새마을 운동. 자,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내용 여기 나오죠?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잖아. 이촌향도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농촌을 떠나죠? 그죠? 농촌에서는 잘 먹고 잘 살기 힘드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쵸. 농촌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한마디로 농촌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게 새마을 운동입니다. 잘 먹고 소득 향상, 잘 살게,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농기구, 농법, 종자들이 도입이 되고요. 농촌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주택을 또 정비해주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요. 70년은 이것도 의미가 있네요.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때 나왔던 구호가 바로 뭐다? 잘 살아보세. 정말 굉장히 유명한 구호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을 강조하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중요하다겠죠. 그리고 또 새마을운동의 특징적인 게 뭐예요? 농촌에서 시작됐지만 워낙 효과가 좋으니까 어디까지? 도시까지 확산되었다. 농촌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소득 증대,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면 도시에서는 정신론, 그 근면 자조 협동의 그 정신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새마을운동의 한계는 결국 결과적으로 이농 인구를 감소시키는 데 실패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요. 농촌의 실질적인 경제, 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안 됐고요. 또 박정희 정부가 이 유신을 유지하는 정권의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도 배웠어요. 자, 그리고 성장 중심의 경제구조, 불균형 경제구조가 굉장히 심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중에서는 어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요. 농촌과 도시 중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도농 격차가 점점 심해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수도권, 도시로 몰려들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도시 빈민들이 발생합니다. 팔자촌, 달동네. 그래서 당시 서울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빈민들이 몰려 있으니까 이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빈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 광주 대단지 사건. 이제 5만 명에 달하는 서울 도시 빈민들을 광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이 서울시랑 정부가 빈민들에게 광주로 가면 많은 기반을 제공해주겠다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죠. 사람들이 투쟁해가지고 그런 약속을 다시 얻어낸 생활 보장을 얻어낸 사건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었죠. 난소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외채가 증가하고 너무 이제 모든 자본과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외채가 증가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해외 경제에 대한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점 심해지고 정경유착이랑 재벌이주의 성장. 이거는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이면 어쩔 수 없어요. 국가가 모든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니까 정부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경유착과 재벌이주의 성장. 이런 문제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등장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방향은 똑같죠. 누가 주도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차이점이 1, 2차와 차이점이 뭐예요? 1, 2차랑 3, 4차는 꼭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뭐? 중화학공업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계, 전기, 전자, 철강 같은 그런 중화학공업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게 네. 됐습니다. 중화학공업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계, 전기, 전자, 철강 같은 조선. 자, 이런 와중에서 3파차 경제개발 계획 때 어떤 일이 있었죠? 1차 오일 쇼크, 1차 석유 파동이 터지게 됩니다. 네, 1차 석유 파동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석유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들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비록 우리나라는 이제 막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전환기다 보니 아직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지 않았고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아서 우리는 그렇게 그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고 또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이 석유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들이 휘청거릴 때 그 틈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1차 석유 파동은
우리에게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야. 대부분 이때 그 중동 지방으로 많은 건설업자들이 진출하는 중동 특수를 통해서 많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1차 석유 파동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항 종합 제철 공장이 완공되고요. 또 수출 100억 달러.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나게 홍보했다고 했죠. 광화문 앞에다가 그런 이제 아치도 만들고 기념 우표도 만들고, 그건 이제 당시 이제 유신 정권의 그런 어두운 면을 경제 성장으로 덮기 위한 그런 홍보적인 차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한계, 여전히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이고, 이걸 위해서는 여전히 저비용 구조를 유지해야 되고, 수출 중심의 저비용이 유지된다는 말은 노동자들을 갈아놓는 저임금 구조와 농민들의 희생이 담보되는 저고가 정책,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출을 위한 저비용 구조, 이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희생, 저임금 구조, 농민들의 희생, 저고가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 격차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뭐가 터진다? 한평 고구마 사건. 이제 전라남도 한평 지방에 있는 농민들에게 고구마 농사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농협이 전량 구매 약속을 어겨서 농민들이 3년 동안 투쟁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낸 사건이었죠. 이건 뭐랑 비교해봐야 돼? 광주 대단지 사건. 광주 대단지 사건은 1, 2차, 한평 고구마 사건은 3, 4차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경제정책 속에서 정경유착이 점점 더 심해지고요. 또 정부가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역할 분배를 하지 않으면서 너무나 많은 기업들에게 중화공업을 맡기다 보니까 이 중화공업에 과잉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회사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기업들의 방만한 그런 정경유착으로 인한 방만한 회사 운영과 중화공업의 중복 투자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부도 위기를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뭘 선포하죠? 8.3 조치.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이라는 정식 명칭을 갖고 있는 이 8.3 조치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이 뭐였어요? 당시의 기업들은 금융기관, 은행에서 필요한 돈을 다 구하지 못하니까 우리 같은 국민, 개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빌미로 많은 돈을 끌어왔다겠죠. 그게 바로 사채라고 했어. 근데 8.3 조치는 뭐예요? 기업들이 현재 지고 있는 그런 경제 사채적인 상황, 경제 부채의 상황, 이런 것들을 솔직히 신고하면 국가가 그 사채 이자를 낮춰주는 거였죠. 무려 3분의 1로 낮춰줍니다. 그리고 채권자들, 우리 같은 국민 개인들이 뭐야, 이자가 3분의 1로 줄어? 그럼 돈 안 맡겨. 돈 갖고 와. 이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신고하면 이자도 3분의 1로 낮춰주고 채권자들의 채권의 수도 금지시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최대 8년 동안. 즉 이거는 기업들의 위기를 국민들의, 서민들의 희생으로 극복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죠. 8.3 조치. 이때 이제 기업들은 안 좋은 교훈을 얻죠. 우리가 웬만큼 똥 싸질러도 정부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기업 운영이 점점 더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모순점들이 쌓여서 나중에 어디까지 간다? IMF 때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나머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2차 석유 파동. 이 2차 석유 파동은 1차 석유 파동과 비교해 봐야 됩니다. 1차 석유 파동은 우리에게 경제 성장의 기회로 다가갔지만 2차 석유 파동은 이때는 정말 경제가 엄청나게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차이점이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1차 석유 파동은 70년대 초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경공업에서 중화학으로 제대로 전환이 되지 않은 상황, 석유 의존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그 빈틈을 노려서 중동지방 건설업의 진출로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됐지만 2차 석유 파동이 터지는 70년대 말 때는 우리나라도 이미 중화공업으로의 전환, 업그레이드가 상당수 진행이 된 상태였어. 그 말은 우리가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석유 파동 때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이합니다. 마이너스까지 경제 성장이 떨어져요. 이게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는 경제적인 배경이었죠.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4.19 혁명의 경제적인 배경이 50년대 후반 미국의 원조 감소였다면 이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배경은 2차 석유 파동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기 나오죠. 자, 그러고 이제 우리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3저 호황 있었죠, 여러분들. 3저 세 가지가 났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굉장히 잘 됐다. 단군 이래 가장 서민들이 살기 좋았던 시대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첫 번째가 저달러. 달러의 가치가 낮아. 뭐에 유리해요? 수출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저금리. 금리, 이자가 낮아. 뭐 하기 좋아요? 돈 빌리기 좋아요. 그래서 외국계 은행에게
경제 개발에 필요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을 더 빠르고 편하게 저렴한 애저로 빌릴 수 있어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했죠. 다만 이때부터 돈을 너무 대책 없이 빌리는 건 문제였다. IMF로 터진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저유가. 기름 가격이 낮아져. 박정희는 참 억울하겠죠. 자기는 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정부까지 무너지고 결국 본인도 그런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전두환 정부 때는 기름 가격마저도 낮아집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이렇게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달러 금리 유가가 낮은 3저 호황으로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선진국들이 이제 개발도상국들에게 말하죠. 더 이상 보호무역 하지 말고 모든 그런 보호무역 관세 다 헐어버리고 1대1 동등한 입장에서 계급장 떼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유무역하자라고 하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이게 맺어지게 되는 거는 93년 김정한 정부 때고 이게 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95년이었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전두환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김영삼 정부 때 이때 있었던 경제정책은 뭐예요? 네,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어디에? 금융거래와 부동산거래에서. 금융거래와 부동산거래에서 실명제가 도입된다. 더 이상 강력한 춘식이, 강력한 라이언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에게 돈이나 건물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총연합인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요. 다음 우루과이 라운드, 아까 말했던 그 우루과이 라운드.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말한다. 이제 더 이상 보호무역, 관세 같은 거 하지 말고 자유무역을 실시하자라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됩니다. 86년 전두환 때 이제 시작이 돼서 김영삼 때 타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 건 9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요? 농산물 시장이 완전히 개방돼요. 더 이상 관세를 매긴다거나 외국산 농산물 수입 금지를 통해서 농촌을 보호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얻은 거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자동차, 기계, 철강 같은 우리의 주력 공업 상품이 다른 나라에 또 편하게 진출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농촌은 그만큼 무장해제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95년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런 자유무역을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제대로 규칙을 지키고 있나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우루과이 라운드가 발효되는 95년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년 뒤에 어디 가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흔히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좋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다. 아시아의 내 말이 용! 이러면서 막 좋아했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샴페인을 터뜨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부터 내려오던 정경유착,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여기다가 방만한 경제운영, 너무나 많은 돈을 대책 없이 빌리는 이런 모순점들이 터져서 결국 모라토리움, 국가가 망하는 국가 부도의 날이 다가옵니다. 97년 IMF 사태가 발생을 해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국가 부도를 선언했고요. 국제금융은행인 IMF에게 구제 신청을 내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경제 주권이 상실되는 IMF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외환 위기였죠. 자,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김영삼이 2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죠. 김대중 정부. 시기는 98년부터 2003년이었죠. 자, 김대중 정부의 가장 지성적 목표는 뭐예요? IMF를 졸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97년에 IMF로부터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 금융 구제 신청을 한 다음에 졸업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4년이에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졸업을 한 거 맞아.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국민들이 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경제 주권이 상실되었다. 근데 지금 국가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니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나라의 빚을 갚자라고 하는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 불리는 금 모으기 운동과 달러 모으기 운동이 국민적으로 벌어지고요. 또 IMF의 지시에 따라서 무슨 정책? 효율성과 경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념 아래 대대적인 경제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동시장 유연화의 명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평생 못 맞춰서 일한 회사에서 언제든 잘릴 수 있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제도가 정식 도입됩니다. 한스밴드의 오락실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직장을 잃은 아버지들이 갈 곳 없이 오락실이나 공원에서 떠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노사정위원회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집니다. 노사정위원회,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각종 자료들에 대한 뜻풀이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77번 프린트를 통해서 현대사의 경제, 새로 추가된 내용이라 그러면 미군정기였죠. 이 미군정기 내용과 함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우리가 경제를 관념으로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78번 프린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현대사 내용을 경제의 관점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